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강의를 듣던 그 생각이 아주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27기, AIP 27기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두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그 여러분 시간을 뺏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그 제목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또 제가 지나온 과정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점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P 과정은 저도 수료를 했지만은 이제 정말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그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식을 주고 또 첨단 그 기술 동향이라든지 또 국가 발전을 위한 그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과정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지난해 여름에 그 모집 요강을 제가 받고서는 선뜻 이렇게 참여하는데 참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그 정기 국회도 있고 또 제가 그 외교통상위 위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로 또 국내에 비우는 날도 꽤 여러 날 되고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망설였는데 여기 그 AIP 주임 교수로 계신 강태진 교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 권고를 하시고 또 제가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정말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일은 저지르고 봐야 된다 그러는데 딱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26기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하나 그 소중한 그런 그 강의를 통해서 그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래서 저는 그 AIP의 그 일원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른 의원들께도 내가 AIP 다닌다고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제 많은 그 제가 꼭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 정기 국회에 부득이한 어떤 그 꼭 참석해야 되는 일들이라든가 외국에 나가는 일을 그러나 빼고는 아주 그냥 만사를 제치고 이렇게 그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꽤 많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수업뿐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각 반별로 나눠서 또 여기 뭐 베아트리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셔갖고 또 맥주 잔도 기울이시면서 서로 이렇게 사귀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그 일반에 속해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사귀는 시간을 가졌고 또 26기 전체 원우 여러분들하고도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한 번 만날 때 다르고 두 번 만날 때 다르고 참 그런 것이 수업 못지않게 아주 소중한 그 추억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을 안고 가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26기와 27기가 만나는 이런 그 귀한 자리에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국가 경쟁력과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제가 그 학창 시절부터 왜 대학교 때 전자공학과를 택했는가 하는 데서부터 그 시절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목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공학과를 택하게 된 거, 그러니까 이공계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청와대 생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청와대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고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거기는 하여튼 출창
나라 걱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에 뭐 가뭄이 나고 물난리가 나고 뭐 어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전부 그 식사 시간에도 화제가 되고 또 오는 손님들하고도 제가 그 부모님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할 때도 그분들 얘기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어떤 것을 갖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외국은 지금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항상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은 무공해 산업이고 우리나라에 딱 알맞고 이것의 그 잠재력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사실 이공계가 아닌 그 문과 쪽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제 귀가 솔깃했고 또 그 아주 젊은 시절에 나도 그 전자산업에 그렇게 우리나라 장래를 밝게 한다는 그 산업의 여군이 돼서 뭔가 나라에 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제가 전자공학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좀 놀라셨어요. 어머니는 사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 택하는 걸 권하고 계셨고 근데 그 저희 부모님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어머님의 그 부모님의 생각을 이렇게 막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정말 원하느냐 그러면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이공계로 갑자기 바꿔서 전자공학을 택하도록 하는데 정말 필요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는 분도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공계로 들어가서 이제 정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공부는 제가 지금 돌아보면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딴 생각할 시간 없이 그냥 학교로 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책방에 가서 책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다니고 거의 뭐 미팅이라는 것도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라고 해서 뭐 그 특히 뭐 이공계면은 이제 화학이라든가 전부 이런 걸 배우는데 그 화학 실험을 한다고 해서 반응을 기다린다고 뭐 밤 9시, 10시까지 쭉 그거 지켜보고 기다리고 또 그 화학 약품이 막 밑에 떨어져서 스타킹에 뭐 구멍도 뽕뽕 뚫어지고 이제 하얀 가운 입고 그렇게 하고 밤늦게 또 돌아가고 그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를 그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바쁘게 보내시니까 뭐 책상에 무슨 서류고 뭐가 수북하게 있어도 정리하실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것도 다 좀 챙겨드리고 저렇게 바쁘게 사시는데 뭔가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교직을 한다든지 그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 꿈도 있었지만 우선 그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 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그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뭐 어머니 일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시던 일을 온통 다 그 떠맡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무거운 책임 때문에 그 잠도 안 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슬퍼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그 어머니가 하시던 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빈자리를 메꿔야 된다 하는 사명감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돌보시던 예를 들면 근로자 합숙소라든지 이런 데도 찾아가고 나환자촌도 찾아가고 그래서 그런 불우한 그 이웃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근로자 합숙소를 가니까 거기 이제 근로자들이 쭉 그 난로가에 둘러 앉아서 그 저를 보고 굉장히 어머니 반기듯이 그 반가워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오히려 많이 위로를 해줬어요. 어떤 근로자 한 분이 일어나더니 자신도 그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데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줘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고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그러면서 하루빨리 그 6개월이 지나가서 제가 그 슬픔에서 좀 그래도 안정을 찾도록 빌고 있다고 그런 그 정말 고마운 얘기도 그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손님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뭐 국왕이라든가 또는 그 수상 뭐 대통령 이런 분들이 방문하면 되게 이제 내외분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 낮에는 제가 그 부인을 제가 이제 호스테스로서 어머니 대신 다 맡고 또 저녁에는 만찬이 있으면은 이제 대통령님은 그 나라 대통령 옆에서 또 제가 어머니 대신 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손님을 그렇게 만날 때는 전부 그 나라에 대해서 전부 배우고 또 그분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전부 배우고 이 나라가 유엔에서 그 당시 남북이 이제 이렇게 유엔에서도 대립할 때니까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있는지 안 한지 그런 정세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 공부도 또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제가 아유 어머니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셨을까 이제 그런 감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도 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는 사실 뭐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했고 또 어머니 임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이 사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생활 뭐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어쨌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거 그것이 부모님의 뜻을 그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는 한때 그 과거 60, 70년대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어떤 잘못 알려진 한때가 있었죠. 그 매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도 나서서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은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해서 제 나름대로 기념사업도 한때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무슨 기념관을 짓는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바르게 알린다는 그런 뜻에서 또 많은 그 잡지나 뭐 이런 데서 인터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 기념사업이 이제 중단이 나중에 됐을 때 제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막 그거를 설명하고 뭐 이런다고 준비한 자료 이런 게 한 박스가 가득 됐어요. 그래서 그건 전부 이제 다 필요 없는 거라 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그 노력했던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로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무료로 침도 놔드리고 하는 그런 그 경로병원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또 너무 적자가 많고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에 그대로 넘기고 그 사업도 이제 중단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제가 마음으로 겪은 그 고통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걸 전부 이렇게 저 자신을 바로 그런 데에서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런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하는 방법으로 제가 택한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 마음을 풀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제 마음을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시절을 정말 그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또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한번 제가 마음을 막 단련시켰던 것이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우스운 일도 있었느냐 하면 그때 이제 그런 거를 고통을 겪으면서 또 제가 저를 수양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이제 어떤 TV를 딱 볼 때 연속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뭐 속상하다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런 것도 속상한 일에 해당이 되나 그런 그 심정을 가질 정도로 그때 많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IMF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전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그 정치에 좀 그 참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청와대 시절 공인 생활이 너무 책임이 무겁고 또 자유도 없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런 공적인 생활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IMF 관리체제로 우리나라가 딱 들어가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다 이제 IMF 뭐 완전히 지금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도 또 나라가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공든탑 무너지듯이 모든 나라가 다 망하는 걸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때에 내가 나가서 뭔가 다시 그 나라가 반석 위에 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지 않는다면 그냥 이럴 때 용기를 못 내고 그냥 뭐 자기가 편안한 생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일을 못 할 텐데 굉장히 제가 제 가슴을 치면서 그 자책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나섰죠, 정치에. 어차피 사회 많은 부분이 발전해야 되지만 정치가 잘 돼야 그 분야도 잘 된다는 그런 그 생각으로 그 정치에 나서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 국회의원 선거라 그러면 거의 그 전쟁 비슷합니다. 아직도 흑색 선전과 뭐 금권 선거에다가 그 말도 할 수 없이 그건데 그런 걸 그래도 다 겪고 이제 국회의원으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그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것은 충분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서 저는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꼭 돼야 된다 21세기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도 그만큼 감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말 그 선진 강국의 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 꿈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할 적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많이 다녀오셨을 건데 뭐 독일이다 영국이다 이런 데 다녀서 공항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뭐 바깥으로 볼 때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크게 외국하고 다른 거를 못 느끼실 거예요. 거기나 여기나 큰 대도시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막상 깊이 들어가면 그 카나다나 이런 선진국은 국민들 생활이 우리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또 빈부차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그런 제도 속에서 무슨 부정부패 때문에 뭐 그냥 분노하고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 의료제도도 교육제도도 모든 면에서 정말 그 편안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뭐가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막상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그 걸림돌이 너무 많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60, 70년대에 정말 압축 성장을 통해서 급격하게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고 또 그 후에 또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세계 정말 뭐 13위 그 무역 대국이 될 정도로 발전은 했는데 그래서 경제 규모도 이렇게 커지고 국민들의 인식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효율성 높은 그런 제도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삐걱거리고 국민들이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해야 될 일은 그런 모든 면에서 정말 그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그 시스템, 제도를 그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장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또 대통령도 바뀌어 나가겠지만은 그런 그 확고한 틀 속에서 합리적으로 나라가 운영돼 나갈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성장 엔진이 무엇이냐 할 때 중국은 저렇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제조업이나 이런 생산에 우리나라를 훨씬 앞지를 텐데, 또 기술 면에서는 또 일본이 옆에 있고, 그럼 우리는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역시 그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그 물류 센터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하나는 과학 발전을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여 살릴 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라고 하면 단순히 뭐 이것이 어떤 운송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정말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들어와서 정말 보람있게 그 기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달라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업하는데 모든 것이 편리하도록 그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 사업하는데 비용이 절감되도록 그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고, 또 한국 사람 물론이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정말 생활의 질이 높은, 편리하고 기분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규제나 이런 많은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인력도 많이 우리가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외국어 교육도 강화돼야 되고, 또 주변 환경도 강화돼야 되고, 또 환경도 좋아돼야 됩니다. 아주 공기가 나쁘다, 뭐 물이 오염됐다 이러면 또 외국 사람들도 안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외국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잘 구축해 놓는다면, 운송뿐 아니고 통신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뭐 모든 서비스업이 확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또 소득도 많이 늘게 되고, 그거야말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남북 종단 철도에다가 또 유럽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 분야에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이어진다면은 우리나라야말로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것이 그냥 뭐 올해 해도 되고 10년 후에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것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안에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선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나라에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5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상을 통해서 봐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막상 정책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도록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 숫자도 이렇게 줄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자기가 과학자가 되겠다 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한 실정이라고 그럽니다. 또 중학생들도 자연계를 택하겠다는 학생이 한 20% 정도, 또 고등학생 중에서도 수능 그쪽으로 자연계열을 택하겠다는 학생이 한 27%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기에 이공계는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대우도 나쁘고, 또 불안한 직장 생활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이공계 출신, 또 이공계를 자꾸 선택하도록 정책을 피고, 또 그런 이공계 출신에 대해서 60, 70년대 했듯이 그런 파격적인 어떤 대우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가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을, 어떤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발전을 좌우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 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무원. 이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 공무원,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앙 정부의 공무원들을 보면 거의 80%에 해당하는 숫자가 공안,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직으로서 그 공무원으로 있는 숫자는 한 20%, 22%,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 과학기술과 또 경제 관련 그 부서의 정원은 이제 더 이공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 정원의 그 기술직이 2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그 고위직 경우는 이공계가 16.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과학 기술 인력이 그 정부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그 공직의 그 전문성도 높여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국가 지도자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게 결정적이다시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가 아주 그 깊은 이해를 갖고 또 치밀한 그 판단 능력을 가져야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제대로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정치가 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정치권에 몸담고 보니까 정말 정치가 변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변해야 된다는 건 단순히 말로 우리 변하자,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치를 하는 그 정당들의 이 구조가 그 바뀜으로써 정말 그 국민들의 신뢰와 또 신뢰를 받고 희망을 주는 정치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정치라는 것은 사회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변해야 되고 이런 바뀌어야 된다 할 때 그런 변화의 틀이 될 그 제도라든가 법률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거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이상야릇하게 법을 꼬아놓으면 그 각 분야의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국가 경쟁력이, 정치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변해서 당리당략이 아닌 어떤 경우든지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정당, 그리고 또 그 정책 정당, 이렇게 될 수 있는 틀을 갖출 때만이 정치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잘 될 수는 없겠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지만 저는 이런 시작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이런 제도를 정말 안정을 시켜서 선진국 같은 그런 그 정당으로서 그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아까 5년, 앞으로의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류기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21세기의 선진 강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 5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산업화 초기에 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런 산업화 시대로 들어갈 때 같이 진출을 했더라면 20세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산업화 초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같이 그 차에 동승을 못했기 때문에 20세기에 계속
후진국이 됐고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는 서름까지 겪었듯이 21세기 들어오는 지금 벽두에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사회로 들어가는데 빨리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이 바탕을 만들지 않는다면 21세기에 우리는 또 계속 후진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그 좀 긴박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5년이라는 것은 그 얼마나 그 변화가 많은 시기냐 하면 우리 지구촌이 통합화하거나 또 블록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그 변함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 사고 이런 것이 거의 빛의 속도로 그 그러니까 변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5년이 100년을 좌우한다.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나라가 꼭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치권부터 변해야 되고 국민한테 희망과 신뢰를 받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할 때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정치가 신뢰를 받고 희망을 줘야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 믿고 한번 우리도 한번 재도약을 해보자. 그래서 국민 에너지가 집결이 돼서 모든 에너지가 경제 발전으로 쏟아질 수가 있지. 정치권이 신뢰를 못 주고 희망을 못 주면 지금같이 아유 그냥 이거 뭐 정말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 이 교육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국민들이 정말 본의 아니게 이민을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정치가 신뢰를 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21세기에 그 희망찬 나라로 가는 그 아주 큰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그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1일부터 한 3, 4일간 제가 영국의 그 케임브리지 대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 국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 한국 문제 전문가, 또 정책 입안자, 언론인, 뭐 학자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서 코리아 컨퍼런스라고 해서 한국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분야의 기조 연설을 맡았느냐 하면은 그 남북 문제, 그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저는 세계 각국에 모인 한국 그 전문가들한테 이런 그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용 정책은 저도 찬성하는 바다. 포용 정책 아니면 우리가 대결 뭐 전쟁으로 북한하고 해야 된다는데 전쟁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포용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통일을 말하는데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와야 되는 것이 그 평화 정착입니다. 평화 정착을 통해서 많은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평화 정착과 그 대대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우선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신뢰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듯이 남북 문제가 이산가족 문제나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것 같이 어떤 단발성으로 한 번 해서 끝나고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남북 간의 신뢰가 구축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하나하나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산가족 문제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산가족은 항상 만날 수 있고 항상 서신 교환을 할 수 있고 장관급 회담도 항상 언제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도화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서로가 믿겠는가. 그런 제도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 구축 속에서 평화 정착이 된다면 많은 교류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다면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온다면 정치적인 통일이 굳이 되기 전에도 벌써 그것은 작은 통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은 하나의 어떤 경제 블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해도 벌써 남북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냐.
정치적인 통일이라는 것만 너무 그 앞장 세우다 보면은 많은 그 어떤 오히려 더 큰 불행이 올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저는 이 국제 우리가 연대를 해서 북한을 우리가 설득시키자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무슨 핵이라든가 이런 그 공포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어떤 협박을 해서 뭐 경제 원조를 얻는다든지 또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부질없는 생각이고, 그런 거는 세계에 안 통한다는 거. 오로지 북한이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나라로 행동함으로써만이 외국 사람들도 원조도 할 거고 또 투자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경제난도 타결하고 앞으로 살 길이 열릴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설득시켜 나가자는 그런 호소도 했고, 또 하나는 그 남북이 통일이 앞으로 언젠가 될 때 하나의 그 어떤 제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흡수 통일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북쪽에서 남쪽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방법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튼튼한 기반 위에서 삶의 질도 높아져서 북한에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 남한 제도를 택해야만 우리가 전부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믿음을 줌으로써 우리 남쪽의 이 사는 모습, 이 남쪽의 제도가 통일 한국의 어떤 모델, 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적인 역량을 크게 키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고, 또 통일이 돼서도 큰 어떤 그 부작용이나 그것 없이 우리가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 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또 다른 분들께도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감대를 넓혀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찬 나라, 세계 속에 빛나는 그런 그 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면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가 그 해야 될 일,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꼭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뭔가 그 일조를 할 결심을 단단히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